글을 쓰는데 최상의 삶은 고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은 뭔가 있을 때 이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거든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저희가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1부에서는 저희가 줄거리 그리고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 좀 소개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이 노인과 바다 속의 여러 설정들 또 여러 상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노인과 바다 인생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살면서 하나 이렇게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인생 마지막에 보면 손에 남은 게 뭘까? 그게 결국 이제 뼈만 남는 건 아닌가? 생선에 뼈만 남는 건 아닌가? 저는 여기에서 허물을 이야기하기보단 그 서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더 있거든요. 끝만 얘기하면은 허무하죠. 왜 살아? 왜 태어났어 그럼? 왜 이렇게 되는데 그 서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감동도 있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과 바다에 왜 노인이 등장을 하는지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설이 1952년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해밍웨이 상황을 보자 이거죠. 이 소설 집필을 하는 동안의 상황들. 그 해밍웨이가 189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1961년에 누구는 자살이라고 하고 누구는 하여튼 변사체로 발견됐으니까 옆에 총은 있고 우리 치면 62세로 사망했는데 사실 해밍웨이는 일찍부터 할아버지 인상을 좀 줬단 말이죠. 수염도 덥수룩 하고 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힘, 용기, 믿음, 그 든든함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노숙함 이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 사람들이 어쨌든 평균 수명 자체가 있으니까 노년의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다가왔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해밍웨이는 항상 마초 성향을 과시한 사람이잖아요. 마초잖아요. 마초들은 늙는다는 것이 더 불안하고 두려울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신체적으로 어쨌든 노년이라는 것은 명백히 아무리 좋은 우리가 미사여구를 말하더라도 쇠퇴하는 거잖아요. 어제 오늘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그 죽음으로 향한다는 게 실감이 되는 연령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게 두렵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에서 보통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 은퇴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생명 사회적 생명이 뭔가 단절돼 버리고 내가 이제 끊어졌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정말 남아있는 나날들 리메인드다 이거죠. 잔여 여분으로서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제 몸도 어제하고 다르고 정신도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감정들도 많이 좀 극심하게 이제 진폭이 심해지고 그 와중에 사회적 역할도 뭔가 약화되고 상실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엄청나게 정체성 위기가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지? 지금까지 내가 아주 집안의 가부장으로서 나름 내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이런 관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침적 취급 당하는 느낌이네? 요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이나 삼키 다 먹으면 요즘 하는 말이 아니구나. 삼식이 되고 이런 일식이냐 이식이냐 이런 식의 뭔가 이거 완전 잉여인간 취급을 받게 되고 이러면 내가 있어갖고 내가 앞으로 남은 나날이 진보되고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퇴보되고 그 와중에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안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마초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모두 마초뿐에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든지 뭘 해야 되고 결국 그 말을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재건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몸과 마음과 사회적인 약화되고 퇴화되고 무너진 자기 자신을 재건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밍웨이는 이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걸 쓰고 산티아고 노인도 거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다 없어요. 부인도 사라지고 주변에 특별한 사람도 없고 어린애가 그냥 한 번씩 찾아와서 하는 정도고 근데 84일간 고기는 낚이지 않아요. 저 인간 탈라오야 끝났어. 이럴 때 이 산티아고는 먼 바다로 나가야겠다. 먼 바다로 나가야겠다. 그럼 결국은 물고기를 꼭 잘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왕년에 나 정말 최고의 챔피언으로 불렸고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내가 배짱이 있다는 거
나 한번 내 자신에게 증명해 보고 싶어. 마치 우리 자꾸 자기실 에머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에머슨 이야기에 나오듯이 중요한 거는 남들의 감탄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감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아직 나 안 늙었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왜 해밍웨이는 이걸 썼느냐, 결국은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쓰고 산티아고 노인을 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것 자체가 결국 이 노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년기의 과제가 있거든요. 노년기의 과제. 우리가 청소년기의 과제가 있고 뭐 다 각각의 과제가 있어요. 그 노년기의 과제는 결국 뭐냐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걸 앞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랄까, 내 존재 요거 의미를 확인하고 내가 좀 지난 시기에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조화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노년기의 과제거든요. 죽음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을 여분이 아니라 영원히 이걸 다시 과거,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만드는, 그래서 내 전체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에릭슨이 말한 과제거든요. 바로 지금 해밍웨이는 그때 이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의 과제, 지금까지 내가 잘 나왔단 말이죠. 아주 마초고 이 사람 행동주의자고, 그 해밍웨이 소설 무기여 자리거라 보면 헨리가 그렇게 캐더린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생각할 때 이런 말 나오거든요. 나는 생각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생각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행동하도록 태어났다. 나는 캐더린과 사랑을 나누고 캐더린과 같이 밥을 먹고 캐더린과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어떤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과제들과 관련해가지고 노년기에서도 나는 이 두려움과 불안들, 이것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작품이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평판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이 와중에서 이제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인간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흑인들에 대한 것들, 그 흑인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쿠바의 역사라는 것들이 사실상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당한 역사고, 사실은 그 쿠바에 우리 사탕수수 농장 나옵니다만 그 얼마나 피해 삼각 교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이 와서 그 눈물과 땀과 피로 만들어진 역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싹 사라져 버렸다 이거죠. 오로지 지금 하나였던 그 개인의 실존만 가지고만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사실 해밍웨이에서는 조금 2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 해밍웨이는 일단 열심히 산 사람이죠. 그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 전쟁에서도 직접 참여하려 했고 그 좋은 작품도 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아무리 사회적인 존재로서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역할이 변화가 됐는데 그걸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위기가 왔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았던 게 해밍웨이가 40년대 들어와 친구들이 막 죽어요. 친구, 가족들이. 이제 이 사람 나이가 이제 40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요즘 치면 50이 넘어갔겠죠. 자기 친한 친구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그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옵니다만 네. 그 위대한 개츠비를 썼던 스콧 피츠제럴드. 피츠제럴드가 죽어요. 피츠제럴드도 얼마 진짜 40대 초중반에 죽죠. 맨날 술 먹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 자기들이 완전 우상이었던 율리시스를 쓰고 아일랜드 출신의 망명 작가, 피네간의 경력부터 뛰어난 작품을 썼던 제임스 조이스도 죽어요. 그 다음에 그 파리에 있는 미국 출신 예술가들, 그리고 이 예술가들의 완전히 살롱의 주인이었던 거트루드 스타인, 여기도 죽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했던 또 미국 출신이지만 아주 유명한 영시인 에즈라 파운드. 근데 에즈라 파운드가 2차 세계대전 때 무솔리니한테 가가지고 무역 방송을 했거든요. 방송을 했거든요. 우리 파쇼. 네.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방송을 해갖고 그 이 사람 안 그러면 죽잖아요, 전범으로. 그래서 정신 이상자대가 정신병원이었거든요. 그 에즈라 파운드는 정신병원에 가 있지. 그리고 자기 전처도 죽고 자기 여러 가지 애정이 갈리지만 해밍웨이 엄마하고 좀 애정이 갈리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여자 옷 입히고 이래가지고 해밍웨이가 엄마를 되게 싫어했죠. 그런가요? 엄마하고 예전에 이제 저희들 했던 무기의 자리거리에 보면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엄마에 대한 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쨌든 내 주변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허무해지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이게 과연 뭘까? 우리가 과연 인생이 뭔가. 해밍웨이가 갑자기 막 밀물듯이 밀려오는 거죠. 해밍웨이는 결혼도 4번인가 5번 했잖아요. 결혼도 많이 하고 막 어디 전 세계 다 돌아다녔잖아요. 해밍웨이는 진짜 미국 출신이라는 언론인 작가라는 그 유명세에 힘입어가지고 전 세계 모두를 다 돌아다녔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와중에 또 해밍웨이가 이 우울증이 심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모든 병을 다 앓았거든요. 사실 해밍웨이가 앓고 있는 병 숫자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만 했거든요. 네. 뇌진탕을 5번 걸렸어요. 아이고야. 그런 다음에 정기적으로 충격요법 있죠. 예전 정신적인 뭐 할 때. 네. 정기 충격요법만 2번 받아봤어요. 크게. 그 다음 황달도 걸렸고, 다리에 파편이 227개 파폈어요. 전쟁 때 이제 파편 박히고 하는 거. 박혀 있었죠. 맹장염 앓았죠. 말라리아 감염됐죠. 치질, 치통, 화상, 신장병, 그 다음에 약간 성적 임포텐스, 성적 장애도 있었죠. 고혈압, 당뇨, 이명 증상, 복시, 눈도 안 좋았고, 한때는 또 눈이 완전히 눈에 폐혈증돼가 눈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복시에 괄약근 마비. 괄약근 마비가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질에 뭐 변비에 괄약근 마비, 척추 디스크, 빈혈, 알코올 중독, 우울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병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많이 앓고 있어요. 진짜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았네. 나이 들수록 더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또 마초 흉내를 내고 싶으니까 또 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더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그게 더 심리로 더 힘들잖아요. 자, 이 와중에서 이제 비평가들은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이제 해밍웨이 한물 갔다. 강 건너 숲속이라는 소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완전 해밍웨이 전성기가 끝났다. 물론 이제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학이나 예술도 사실 우리 생각에는 나이 들수록 더 원숙한 온축이 돼가지고 더 좋은 작품 나올 것 같은데, 철학이든 문학이든 최고의 작품은 젊을 때 나오더라고요. 과학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젊을 때 해가지고 그게 30-40년 뒤에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글이나 뭐 철학의 논리가 좀 어설프고 비약도 있고 문학의 표현도 비문도 많고 어법이 틀리더라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은 뭔가 있을 때 이게 사람들의 신경을 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는 기술적인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 입장에서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찬란한 감수성과 이 감수성에 입각한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과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유명해지면 이미 사람들이 옆에서 아부를 하기 시작하고 옆에 와서 이미 하나의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취재도 힘들어지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평가들은 이 사람을 욕을 할 것이고. 그런데 해밍웨이 같은 경우가 지금 노년에 들어왔잖아요. 좀 더 우리가 젊었을 때 같으면 무시할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이 당당한 사람은 남한테 신경 안 쓰거든요. 에머슨처럼 정말 자기에 신뢰하는 사람은 위인들은 본래 오해받게 돼 있어. 다 욕을 하라 그래. 자기 입만 아파. 이렇게 무시해버리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정체성이 약화되고 내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입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해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미남보다 말을 잘해주고 말을 예쁘게 해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난 나이 들수록 더 자기 자신이 더 확고해지고 남들이 뭐라 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완고해지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폐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개방적이 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중심이 약해지니까 조금이라도 내 정체성을 건드리고 흔들리는 것 같으면 딱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표는 아직 그런 나이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이 드느냐,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모든 세상 얘기를 이렇게 허허 또 잘 듣고 진짜 그런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정말 외골수처럼 그냥 한쪽으로만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차이는 그 수십 년 동안 그 나와 다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뭐 그런 차이겠죠.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좀 가고 싶은 뭐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래 이제 해밍웨이가 그때 그래서
비평가들 욕을 엄청 시작하거든요. 비평가들은 예술의 내시들이다. 예술은 결국 창조를 하고 생산했는데, 야, 비평하는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콩나라, 뭐 배나라, 감나라, 너희들은 황간 내시야. 너희들은 너 생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야. 너 비평은 예술이 아니야. 그리고 모든 비평은 쉿, 똥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해밍웨이는 자기 자신이 엄청 강한 사람이고 나르시시스트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자기 확신 가진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상체에 소금을 뿌리니까 이 분노가 막 더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심한 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존심. 그래서 뭐 본인이 잘 알잖아요. 전성기 시절에 내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걸 자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계속 인정해버리면 더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전성기를 넘었었다. 그러니까 그 공격으로 나가는 거야. 사람들 공격하는 걸로. 야, 나는 그대로야. 너희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너희들이 돌대가리들이야. 너희들이 내 책을 알아. 내 소설을 알아.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개맛을 알아. 그게 네. 그 차이인 거죠. 너가 뭘 알아. 아, 진짜 신구 선생이 바로 그런 거였네. 이제 광고할 때 그 노인과 바다처럼 나오잖아요. 네, 너가 뭘 알아 이거죠. 너가 뭘 아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만이 알지. 너가 뭘 알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글을 못 쓰니까. 그래서 더 공격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해밍웨이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도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공격적이 돼가는 농객들이 많잖아요. 아, 예전에 저 정도 아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막 밟으려고 할까? 그게 결국은 지금 해밍웨이처럼 자기 자신의 창조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안 되는 거 안단 말이죠. 옛날에 내가 탁 이 말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와, 역시 선생님은 진짜 이 정말 언어 예술의 달인이고 그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딱 잘 만들어내시고 그 지금 안 되거든요.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못 한단 말이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비판한다든지 자기에게 좀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막 경멸하고 그러니까 밟으려고 그러고 톤으로 조지고 그래 그건 되게 안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서 나이 60 넘어가면 조심해라는 이유가 60 넘어가서 논쟁이라든지 이제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유대한 평론가들은 한 6, 70 넘어가면 논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아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아는데 내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에 들어올 때 끊임없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묵살한다든지 경멸한 형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산으로 안 나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논쟁을. 결국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은 자기 불안인 거잖아요. 아유, 누군가가 지금 내 약점을 건드리는 것 같고 누군가가 문학적이든 뭐 철학적이든 뭐 논리적이든 내 결점이 폭로되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뭐 굉장히 평론도 잘하고 자기 일에서 여전히 전성기 때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보는 이제 젊은 층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또 이야기를 또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또 평론을 옛날처럼 젊었을 때 그걸로 안 보고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 속에 있는 그 얘기로 또 결론적으로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성기의 그런 실력을 발휘해도 아니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우리는 또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런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분야든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혜령 선생이 1950년대 그 당시 이제 공식적 나이로는 23살 때 한국일보라든지 이런데 글을 써가지고 그 당시 문단의 최고 큰 어른들, 최고 큰 권위자가 문학평론의 백철, 김동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까버린 거예요. 당신들 다 사라지라고. 당신들은 다 완전히 다 우리한테 아무 영향도 안 줘. 우리는 화전민이야. 우리는 다 불탄 데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줘. 당신들 빵이야. 꽝이야. 이 정도의 포부와 패기를 가지고 달라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네. 그럴 때 이 김동리 선생도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실존주의 하는데 막 갖고 들어오는데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수들 찾아가가지고 실존주의 물어가지고 야 내가 쟤를 공격해야 되는데 실존주의 알려줘.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1950년대 그랬는데 50년대 지금 생각해보세요. 나이 23살 대학교 4학년이 선거를 해갖고 그 당시 김동리 선생이 그래도 나이가 그 50이 다 돼가고 완전 문학계 최고의 우리 지금 문학 권력인데도 상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막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좀 더 20, 30대들에게 기회를 많이 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아니 그들이 좀 더 되들어야죠. 네, 되들어야 됩니다. 그냥 권력이 주어지거나 그냥 누가 순순히 넘겨주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덤벼야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너희는 하도 강아지고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항상 나이 많은 사람의 증거의 보도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더 너희들을 경멸하고 막 욕할수록 아, 저 사람들 되게 불안하구나. 저 사람들 지금 자기 되게 창조력이 딸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해밍웨이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평가로 싸움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산티아고 캐릭터를 뭔가 이 고민 끝에 탄생시킨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산티아고 캐릭터는 해밍웨이가 이때 나이가 이제 50한 2, 3이었습니다만 결국 해밍웨이 문학작품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최후의 어떤 노년의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 소설 저도 뭐 다는 안 읽었습니다만 저도 해밍웨이 단편에 처음 인상적 깊은 캐릭터가 그 인디언 캠프라는 단편이 있었거든요. 인디언 캠프요? 네, 인디언 마을 해가지고 그게 소년 그 닉 아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이제 해밍웨이 아버지하고의 경험을 다룬 건데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 마을에 그 애를 낳는단 말이죠. 그 산모 이제 임신보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잘 안 낳아지니까 이제 서양 의사를 불렀어요. 그 의사가 가가지고 애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되게 난산이었던 거예요. 그 난산인데 애를 낳는 산모는 막 고통에 계속해서 그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애 아버지 이제 인디언 애 아버지죠. 그 남편은 이 다리를 다쳐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인간은 뭐 하는데 저 다리 다쳐갖고 저 마누라가 저래 고생하는데 지 때문에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 한 뭐 오랫동안 난산 끝에 결국 애를 낳았어요. 그래 애 낳고 나서 야 이제 뭐 이제 애 낳았다고 해갖고 애 아버지한테 보여주려는데 조금 이거 약간 이 결국 결론을 좀 말해서 좀 그런 하여튼 이 애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요? 이 부인의 이 신음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갖고 자기 스스로 칼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이제 의사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다가 야 너 빨리 나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너 나가 있어. 그때 이 닉 아담스의 최초의 세상과의 어떤 난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밍웨이 소설에서 뭐 전문가들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본 해밍웨이 소설에서는 인디언 캠프에 나오는 주인공 닉 아담스가 세상과의 최초의 접촉, 이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인간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면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다 보는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세상이란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이 죽고 참 그런 묘한 이 세상의 어떤 복합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성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세상의 폭력성으로부터 이제 해밍웨이는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이제 평론가들 이야기입니다. 무기여 자립가에 보면 이제 프레드릭 헨리가 나오잖아요. 미국 출신인데 이탈리아 군에 장교로 들어가서 1차 세계대전 참전했다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 해가 탈영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스위스로 갔다가 결국은 애를 낳다가 죽게 되고 이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본래 세상은 비관적인 거다. 한마디로 세상은 못이 튀어나와 있으면 바로 그냥 그 못을 때려 박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다. 세상이란 걸 망치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려면 세상은 바로 무지하게 부숴버리려고 한다. 이런 이제 비극적 세계 인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정원을 울리나 로버트 조던이 나오잖아요. 그 조던은 거기서 결국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세상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로 이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홀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의 어떤 대륙이다. 요걸로 이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최후의 캐릭터가 결국은 산티아고 노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다 형제라는 거죠. 저 별도 형제고 물고기도 형제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느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생태학적으로도 하나의 느낌을 주거든요. 내가 과연 이 물고기를 잡는 게 잘못인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업으로서 잡아야 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죄인가? 아니야. 나는 정당방위야. 끊임없는 자아의 어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물고기가 나고 누가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치 장자처럼 꿈에 나비가 내가 나비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지 이 정도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처음에서의 어떤 세계에 대한 폭력적 인식과 비관주의적인
세계 인식에 시작했다가 좀 더 같은 이제 하나의 대륙으로서의 인간을 갖다가 이제는 이 세계와 정말 브라더후드를 느끼는 이런 걸로 나아간 거 아닌가. 해밍웨이의 세계관 자체가. 예. 그래서 노년의 해밍웨이는 이거를 써가지고 바로 자기 노년을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이제 이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고 세상과 끊임없이 권투하고 투를 하고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킬만자로 표범에 사냥하고 낚시를 하고 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도 이 물고기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노년에서는 이제 삶은 더 이상 나머지 시간, 인내 시간이 아니라 결국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가 700kg짜리를 잡았니 5.5m 잡았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뼈만 남은 게 중요해. 어떻든 나는 잡으려고 했다는 것. 나는 그거 헌신한다는 것. 나는 좀 더 멀리 나아가겠다는 것.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밖에 없다. 나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고 해서 그냥 아유 다 난 늙었으니까 이제만 늙어갖고 띵가띵가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늙음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나는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를 끝까지 집필하고 그리고 산티아고라는 노인의 캐릭터를 끝까지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인 그리고 산티아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과 하나 되는 그게 어찌 보면 은하수팜의 정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면 건강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곧 자연이 되는 거니까. 또 자연에서든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막 수확한다 이런 느낌보다 자연이 그냥 내게 선물해준 그런 양배추, 또 사과, 소선당 한우, 그리고 홍삼도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준 것들, 우리의 최대한 그걸 또 행복하게 잘 받고 대신 또 우리도 자연으로 돌려줘야죠. 돌려주는 방법은 역시 뭐 저 은하수팜에 돈 보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은하수팜이 또 자연을 또 열심히 가꿀 테니까. 맞아요. 우리는 은하수팜에 결제를 하고 은하수팜은 또 우리에게 자연의 선물을 전달해주고 은하수팜은 그냥 전달자, 어떤 미디어 같은 거죠. 중간자적 입장에서 자연의 선물을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는 은하수팜에 자연에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또 하면 그분들은 또 자연에 잘 전달하니까 은하수팜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농산물들, 축산물들 그리고 가공식품들 또 뭐 각종 즙들 이렇게 우리가 먹기 편하게 만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은하수처럼 많은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밍웨이의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남아있는 나날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그 예전에 남아있는 나날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줬던 건데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해밍웨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결국 이 작품에 좀 들어가자 보면 결국 이제 산티아고가 결국 해밍웨이의 어떤 분신으로 나오는 산티아고 노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이 무슨 뭐 실제 어부 누가 뭐 모델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실제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해밍웨이가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 어떤 어부가 먼 바다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오다가 뭐 상어한테 그 했다.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는데 그래서 그 해밍웨이하고 좀 친한 어부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106살까지 살았을 거예요. 계속 전 세계 살아보면 해밍웨이하고 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계속 돈 받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106살까지 살았으니까 참 해밍웨이가 공덕을 많이 베풀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그렇죠. 그걸 착안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안에 소재에 불과한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밍웨이는 바로 이제 노년에 직면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산티아고라는 분신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고 산티아고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84일간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먼 바다로 나가느냐? 아니 나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나 뭔가를 보여줄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한 생업을 뛰어넘어가지고 이건 하나의 나의 종교의 의식 같은 거다. 그래서 좀 더 먼 바다로 나 혼자 나는 가겠다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작품에서 보면 그건 죽음과 직면하는 사람이잖아요. 망망대해 홀로 가겠다는 건 내 혼자 간다는 죽음은 누구나 혼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망망대해 내 혼자 딱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일회편주란 말 쓰잖아요. 야,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 때 일회편주, 저 망망대해 일회편주, 한 조각 그 진짜 나뭇잎 같은 내 신세다. 이런 말 많이 하는 딱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멕시코 광대한 만에 고깃배 장난 하나 떼어가지고 혼자 간다. 이 죽음하고 대면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관성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도 관성적. 맨날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는 거, 늘 하는 거. 근데 아주 멀리 나갔으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같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를 잡는데 잡아지나 안 잡아지나. 나는 멀리 나가서 진짜 한번 보여줄게. 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런 게 이제 미국 문학의 좀 전통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묶여 있잖아요. 인간관계. 이걸 다 뒤로 하고 정말 대자연에 딱 그냥 혼자 맞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약간 미국 문학의 주제라고 할까, 미국 정신의 주제라고 할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명문가들 있잖아요. 케네디 가문이나 이런 데도 그 애들 딱 그 교육시킬 때 요트 교육시키잖아요. 혼자 딱 요트 타고 그러니까 자연의 바람이란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거를 가지고 항해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자연에 맞서는 자연과 혼자 되었을 때의 너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기 정체성, 자기 강인함 이런 거를 교육시키거든요. 그 요트 같은 거를 미국 명문가에서는 시키잖아요. 너 혼자 가서 자연하고 부딪혀봐. 그렇게 해야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을 때는 다 벌써버리고 너 혼자 우리 예전에 오펜하이머 이런 거 봐도 오펜하이머 이럴 때 보면 젊을 때 돈도 많고 이런데 끊임없이 저 서부의 그 사막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놀고 이러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자연 속에 너 자신을 한번 딱 대면해봐. 이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간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별하고도 이야기하고 만다지만 그 예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간 무덤하고 있었던 거 똑같다는 거죠. 철저하게 3일간 혼자 있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기하고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다. 가정까지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먼바다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 사람은 달라졌단 말이죠. 인간의 인식이 다시 성장하고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어 때한테 고기가 다 뜯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내가 참편 이걸 지금 입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투쟁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입증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틴 부부가 했던 말대로 그 어린 아이 마롤린하고 산티아고 노인하의 관계가 왜 대화적 관계가 되냐면 말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진실한 이제 반응을 보여준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산티아고 노인은 이제 딱 그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손 슬려가고 모습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안단 말이죠. 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울죠. 노인도 이제 이제 아는 거죠.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그 커피를 가지고 끊임없이 오고 같이 가자고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 그래서 바닷가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독백을 하거든요. 걔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정말 그 대화적 관계, 이 사제관계라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나와 그것, 이용하고 활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나가 없으면 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인격적 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것. 이걸 보여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산티아고 노인을 패배시킨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노인이 돌아와가지고 소년하고 우리 이제 다시 배 타고 어디 출항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타자 꿈을 꾼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막 세상하고 참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그 갈등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뭐 사르트르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 존재이지 이미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했던 말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본질, 우리가 이런 책의 본질, 노트의 본질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쓰기 위한 정도. 볼펜은 본질이 정해져 있어요. 물건은. 근데 사람은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대요. 내가 내를 만들어간다. 내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나는 위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소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인간은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이게 노인이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관계들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또 단순한 영웅만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주의에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항상 보면 영웅주의잖아요. 내 혼자 남아가지고 다 도망쳐. 내가 폭탄 터뜨리고 나 혼자 장렬하게 죽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뭐 너희들 위해서 내가 죽으마.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가 살면 내가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이야, 너가 살면 너 안에 내가 있어. 우리 나왔던 말 나오잖아요. 네. 너 안에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잘 살면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다. 그냥 너는 무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사는 거다라고 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노인과 바다에서 정말 상호 의존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과 마놀림뿐 아니라 노인과 청새치, 물고기 관계도 이제 결국은 우리는 각자의 운명에 따라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게 되는 거다. 각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대로 지선 씨가 이제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냐, Going Out to Par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해밍웨이가 노벨상 수상식에서 그 자기의 예술관을 드러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고기에게도 못할 짓하고 나한테도 못할 짓하고 뭐 그저 애한테도 우리 소년도 걱정하고 사람들도 걱정시키고 항공대가 비행기 수색도 하고 했는데 해밍웨이가 아주 재밌는 말 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작가가 되는 일은 도달할 수 있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노인과 바다예요. 노인이 왜 저 먼 바다를 가느냐. 위대한 작가 되는 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건 너무 뭔가 더를 가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진정한 작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력을 가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머를 봐야 된다.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잖아. 그러니 이게 이러기 위해서 이 사람 너무나 많은 병을 앓았고 너무나 많은 이혼을 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가니까 이 모든 경험들을 해보고 겪어봐야지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나온 엑기스를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바로 더를 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공간을 벗어난 거 아닌가. 넘어선다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결국은 인간사회의 윤리, 도덕, 그리고 안전, 가족, 관계 이거를 다 넘어가야 되고 그게 패배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예술가는. 그래서 너무 멀리 나간 것은 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죄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술가는 이래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닌가. 계속 멀리 가야 되니까. 근데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뭐 노인분들이 저 멀리 간다고 쳐. 그러면 주위에서 아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멀리 가는 거 정도는 아니겠죠. 아니 근데 가끔 보면 꼭 뭐 예술은 물론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뭐 기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바운더리 그 정도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의 정말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럼 그냥 뭐 적당히 그렇게 뭐 행복하게 살다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끝간데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 그것만 보면 진짜 좀 와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에서 뭐하러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의 뭐 나름 대정봉환이라고 아주 큰 기획을 했던 사카모토 료마라고 있거든요. 료마가 한다는 소설로 일본의 뭐 국민적 영웅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료마가 했던 말이 그런 게 있죠. 죽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렇잖아요. 목이 뭐 그 사람들 사무라니까 배를 가르고 죽으나 목을 잘려 죽으나 뭐 편하게 죽으나 약을 죽으나 죽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죽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어차피 다 죽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잃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럼 잃는 게 없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고 지금 안전한 공간을 벗어나서 왜 갔냐 하지만 잃는 게 없기 때문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산티아고 노인은 결국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너무 멀리 나갔고 고생을 했고 청새치도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오히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산티아고 노인은 평온하게 잠에서 사자꿈을 꿨다는 거예요. 또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 꿈에 사자가 나타나. 사자가 나타난 건 사자는 불멸이거든요. 사자는 결국 젊은 날의 자신. 돌아갈 수 없지만 여전히 꿈에서는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다 이거죠. 나는 여전히 사자인 거죠. 나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술가의 운명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볼수록 또 말씀 들을수록 해밍웨이의 인생도 왜 한참 잘 나갈 때 있다가 그 전에 어떤 소설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엄청 뜯어먹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어들한테 물고기 뜯어먹히듯이. 맞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본인도 생각하면서 본인의 또 삶 같은 걸 여기에 좀 녹여낸 것 같아서. 그게 어떤 평론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어떼 같은 비평가를 물리치고 청새치 같은 걸작을 얻기 위해서 너무 멀리 나갔다. 해밍웨이도. 그렇죠. 그래서 해밍웨이 너무 많은 걸 쏟아버린 거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했던 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결론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도 아무도 외딴섬은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결론을 넣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글을 쓰는데 최상의 삶은 고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명작가, 글작가,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뭔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뭐 벤처 기업을 하는데 이 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갈아놓고 맞아요. 그게 완성될 때는 완전히 몇 년간 완전히 막 뻗어버리는. 예. 근데 그런 어떤 고독과 그 시련과 그런 어떤 경험 없이는 절대로 안 되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사실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없이는 우리는 좋은 활 쏘기의 실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 없이는 활을 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는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건대는 약간 자기 작품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작품이나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자기한테 계속 같이 하자 뭐 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걸어오는데 난 혼자 한번 갔다 올게 이렇게 갔다 와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 아이가 다시 이제 또 다른 어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또 자기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혹시 아이가 등장한 건 아닌가. 끊임없이 말을 걸잖아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또 전하고 이 할아버지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를 그렇죠. 전하면서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네. 그 여기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사자의 꿈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버틀러 H라고 영국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비밀스러운 삶을 상징할 만한 어떤 장면이나 모험 내지는 그림과 같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너의 삶을 딱 하면 뭔가 내한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하나씩은 있을 거라는 거죠. 사진처럼 아니면 그림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자기 인생에서 계속 떠올려진다면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의 정신을 이끌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산티아고 노인에게 사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오는 게 아까 나오듯이 어린 새끼 고양이들 노듯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소년, 만올린도 되고 그 후학들도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젊을 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애들을 통해서 사자들이 계속 나타나듯이 결국은 내가 지금 여기서 사라지더라도 물리적인 의미로는 그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광객들 보고 저거 상은가요? TV런인가요?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산티아고 노인의 저 영웅적 투쟁이다. 그러면 그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전승이 된다 이거죠. 그 정신적인 거는 절대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노인이 다시 우리 고기 잡을 하러가 다시 사자의 꿈을 꾼다 이거 자체가 결국은 또 이 미국 문학에 뭐 또 비슷하게 연결되면 우리가 했던 오하라 스칼렛 있지 않습니까? 네. 오하라 스칼렛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 좋아. 지금 내 뭐 남편 사랑하는 버틀러도 떠나고 뭐 다 엉망진창이 되고 다 죽고 다 사라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타라의 농장을 나는 지킬 것이고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뜰 것이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내 패배는 아니야. 나 파멸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속에서 나는 다시 출항하러 나갈 것이고 나는 다시 사자의 꿈을 꿀 것이고 이 긍지와 자존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 참 그런 또 이 묘하게 이 미국 문학들의 이런 서로가 서로를 막 서로 비춰주는 그런 것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이제 뭐 미국 문학뿐 아니라 모든 문화의 핵심이 그게죠. 승리란 과연 뭐냐 이거죠. 삶에 있어서 승리는 뭐냐. 결국은 대상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 이기는 거다. 너를 이기는 것이다 이거죠. 너를 이기는 것. 그것을 결국은 규범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결국은 너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결국 이제 해밍웨이가 상징하는 자립의 정신, 강인함의 정신. 그 바로 이제 스토아 학파의 철학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네. 강인하고 자립하고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운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능동적으로 나는 들어가겠다는 것들. 이게 그러니까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라고 할 때 이제 바로 해밍웨이의 산티아고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괜히
괜히 클래식이 아니고 괜히 고전. 이거 고전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이 정도면 이제 고전에 반열에 올랐다고 봐야죠. 고전이라고 할까요? 네. 괜히 이분이 노벨문학상 받고 또 괜히 필리처상 받은 게 아니라 그만한 또 깊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의미로 또 각자에게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정도의 되니까 정프로님도 저 멀리 한번 끝까지 가봐요. 가봐요? 갈 수 있을 것 같아. 갔다가 못 돌아오면 아니요, 올 수 있을 거야. 올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가봐? 네, 저 한번 진짜 기대하면서. 그래요?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내 이야기를 전해줄래요? 전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제가 못 돌아오더라도. 그게 모든 영웅남의 기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전할 한 명은 남겨야 되잖아요. 한 명은 라이언 릴빙 구하기 딱 한 명 남잖아요. 라이언 릴빙이 남아서 그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타라제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의 영웅담을 쫙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는 언제까지 정프로님 편입니다. 못 돌아오더라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와 잘 어울리는 또 하나, 노인과 바다와 커피. 이런 책도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바다를 바라본 노인이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내 삶의 무게는 1kg였지. 한마디 쭉 읊조리면서. 사실 진짜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 마시는 커피가 진짜 자기 인생의 향기. 커피를 한 일주일 동안 못 마시다, 그죠? 힘든 그 삶을 딱 견디다가 딱 돌아와서 딱 뭐부터 마실까? 그 요즘에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아이스 커피 있잖아요. 집에 막 일 진짜 막 땀 막 찍찍 흘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콜드브루 딱 좋죠. 진짜 좋거든요. 근데 1kg 커피처럼 향이 좋은 걸 또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좋습니다. 자, 1kg 커피. 또 이지선 씨도 맛있게 먹고 있는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거는 아르테미스고요. 그리고 드립백으로 이렇게 내려 먹는 그런 커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두도 있고요. 그리고 콜드브루라고 이미 쫙 그 압출해서 만들어 놓은 그 농축액도 있으니까 그건 또 얼음에 물에 이렇게 타서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그런 다양한 커피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1kg 커피. 1kg 커피 정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커피 안 드실 건 몰라도 드실 거면 2kg 커피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드시니까 커피 안 드시는 분 별로 없죠. 일당백 보시는 분들은 1kg 커피 꼭 마셔주시고 주문하실 때 일당백 적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과 바다. 오늘 이 책은 참 소개를 잘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노인과 바다 저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책들은 사실 읽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100한 2-30페이지밖에 안 걸리니까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것 같고 또 읽을 때마다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이왕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영어의 그 말의 맛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노인과 바다 오늘 The Old Man and the Sea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종종 저희가 문학작품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학작품 소개해드릴 때도 힘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또 의미 있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